26. 나의 값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26. 저는 제 자신의 몸값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3천만 원.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나이는 43. 한국에서 결혼하지 못한 남자. 왜 저를 사셨나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일까?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6살이었죠.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작은 양봉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마을 빵집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니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국립병원은 시설이 낡고 투석 장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예약을 해도 한두 달을 기다려야 했고 투석을 받는 날이면 어머니는 온종일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국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봉 수입과 어머니의 빵집 월급, 그리고 제 교사 월급을 모두 합쳐도 벅찼습니다. 저축은커녕 매달 적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가셨고 투석을 받고 돌아오시는 날에는 소파에 쓰러져 꼼짝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9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고통으로 신음하셨고 얼굴은 노랗게 변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모시고 가자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1년을 버티기 힘들다. 신장 이식을 받거나 최소한 최신 투석기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을 물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약 3천만 원. 루마니아의 평범한 가정이 10년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집과 양봉장을 다 팔아도 절반도 안 될 거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마을의 친척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저도 학교 동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모두들 자기 살기도 팍팍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촌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촌 오빠는 한국으로 이민 갔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2주 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사는 이리나라는 언니가 있는데 그 사람이 5년 전에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해서 갔다고. 지금은 부유하게 살면서 가끔 고향에 돈도 보내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리나 언니가 중매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하더라.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제결혼이라니요. 그것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외국 남자와 결혼하라는 말씀인가요?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니.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고 싶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새벽 4시쯤 거실로 나가보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계셨습니다. 사흘을 고민한 끝에 저는 이리나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리나 언니는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인 남편은 다정하고 한국은 안전하며 의료 시스템도 좋다고 중매업체 연락처를 보내주면서 한 가지만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바로 결정해. 망설이면 기회를 놓치니까. 2주 후 중매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인 남성 한 분이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43살, 경기도 안산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유산이 있어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다만 무뚝뚝한 성격에 말주변이 없어 한국에서 결혼을 못했다는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처음 만났을 때 민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얼굴은 평범했고 말수는 정말 적었습니다. 중매인이 통역하는 동안 그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연애의 감정 같은 건 잘 모릅니다. 그저 가족이 필요합니다. 대신 조건은 확실하게 지킵니다. 업체에서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는 10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인쇄소와 집, 그리고 보험금을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받은 유산이 꽤 되어서 평생 혼자 살면서 소박하게 생활에 저축한 돈이 많다고,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연로하셔서 며느리가 필요하고 본인은 20년간 알뜰하게 살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가 필요하냐는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액수를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바로 송금하겠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주 후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나는 지금 나를 팔고 있는 걸까?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고통에 몸부림치시는 어머니.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에게서 송금 확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어머니는 그 돈으로 즉시 부쿠레슈티 대학병원에 입원하셨고 이틀 뒤 최신 투석기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꾸준히 받으면 상태가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짐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공항까지 배웅 나오셔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화상통화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꼭 행복해야 한다, 미안하다, 계속해서 우셨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 없는 남자에게 팔려가는 딸. 그것이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도착 로비를 나오자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화상통화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짐을 받아들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차로 1시간 반을 달려 안산의 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인사만 하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방 2개의 거실과 부엌이 붙어있는 구조였습니다. 민준 씨가 제 방을 안내해 주었는데 작은 침대와 옷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벽지는 낡아서 곳곳이 해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맞은편 건물만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린 음식은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한국식 반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에는 끈적끈적한 갈색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청국장이었습니다. 청국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강렬한 향이었습니다. 수저를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준 씨가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휴대폰 번역 앱을 켰습니다. 천천히 먹어.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는 두어 숟갈 뜨고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씀하셨지만 민준 씨는 번역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입맛도 까다롭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를 열자 어머니가 넣어주신 루마니아 빵과 치즈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침 7시에 출근했고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게도 걸레를 쥐어주며 무언가를 시켰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있자 몸짓 손짓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화장실을 닦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자 이번에는 빨랫감을 가리켰습니다. 세탁기 사용법을 아느냐고 물으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세탁기 버튼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헥헥헥만 3번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무언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점심은 어제 남은 된장찌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식탁에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배가 고팠지만 여전히 그 냄새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몇 숟갈 뜨고 또 수저를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며 밥그릇을 치우셨습니다. 오후에 저는 제 방에서 루마니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잘 받고 있어서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다며 잘 지내냐는 물음에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 어딘가 목적지가 있는 듯 했습니다. 저만 이곳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빵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식빵과 크림빵이었습니다. 번역 앱을 켜서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해서 샀어. 저는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이것이 동정일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출근하고 저는 시어머니와 집에 남아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자꾸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듣지 못하면 같은 말을 더 크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2주째가 되던 날, 민준 씨가 마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트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보던 마트보다 몇 배는 큰 듯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민준 씨는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제가 먹을 만한 음식을 찾는 듯했습니다. 치즈 코너에서 멈춰서서 번역 앱으로 물었습니다. 루마니아 음식 만들어서 먹고 싶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만들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문화 지원센터에 가보자. 거기 가면 한국어도 배우고 다른 외국인들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억지로 먹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어머니는 나아지고 있다는데 저는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센터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한국어 공부냐고 하신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방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청소를 하고 나면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친구들의 사진을 보고 어머니에게 거짓말 전화를 하고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일어나 앉자 그는 방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역 앱을 켰습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것 같아.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언제쯤 마를까요? 결혼 3개월째 되던 아침,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어제 저녁도 거의 먹지 않아 토할 것도 없었습니다. 쓴 물만 계속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무언가 물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한 듯 했습니다.
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갔습니다. 산부인과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번역 앱을 켜서 보여주었습니다. 임신 6주라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준 씨는 운전대만 잡은 채 가끔 제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이라니, 낯선 땅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셨습니다. 저녁을 평소보다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죽이었습니다. 소화 잘 되라고 이거 먹어라.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입덧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낮으로 토했고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는 더 끔찍했습니다. 부엌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덧이라 이해하시는 듯 했지만 가끔 한숨을 쉬셨습니다. 임신 4개월째에 접어든 어느 날 밤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만했습니다. 그저 소화가 안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갔는데 피가 보였습니다.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민준 씨를 깨웠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옷을 챙겨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오셨습니다. 제 다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업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따라오면서 계속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응급실은 10분 거리였지만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침대에 눕히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바로 초음파 검사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무언가 설명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번역 앱을 켰습니다. 유산기 진단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기 심장은 뛰고 있지만 출혈이 심해서 위험하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링거를 맞고 누워있자 민준 씨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가 꾸벅꾸벅 조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겠지.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아내가 임신하자마자 응급실에 실려왔으니. 그런데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죽을 쑤어 오셨습니다. 보온병에 담아 오셨습니다. 병원 밥이 입에 안 맞을까봐 가져왔다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손주를 걱정하시는 건지 저를 걱정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닷새째 밤 민준 씨가 복도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화를 내는 듯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역 앱을 켰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셨어. 내가 화를 냈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병실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복도로 나가 30분 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민준 씨도 큰 소리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준 씨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대 옆에 있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번역 앱 없이 한국어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출혈이 멈췄고 아기 심박수도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이틀 더 입원했다가 퇴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집에서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가 집 앞까지 마중 나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번역했습니다. 미안했다. 앞으로는 잘해주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방에서 쉬고만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식사도 제 방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김치 대신 맵지 않은 나물 반찬을 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민준 씨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방에 들어와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번역 앱으로 한마디씩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인쇄소에 큰 주문이 들어왔어. 점심은 제육볶음을 먹었어. 오는 길에 약국에서 영양제를 샀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손짓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젓고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와 제가 만든 오이무침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민준 씨가 오이무침을 한 입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구나.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달라서 어색했던 거구나. 그리고 민준 씨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 같았다.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삶이 견딜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임신 5개월. 민준 씨가 드디어 저를 다문화 지원센터에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더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센터는 안산시청 근처에 있었습니다. 건물 2층 전체가 센터였습니다. 첫날 만난 상담 선생님은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수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수업날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저처럼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베트남에서 온 투이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카드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과, 배, 우유, 빵 하나씩 따라 읽으며 한국어를 익혔습니다. 집에 와서도 혼자 연습했습니다. 민준 씨가 퇴근하면 오늘 배운 단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조금씩 한국 생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제품 이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안내판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도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다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민준 씨에게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번역 앱을 켰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 둘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친척들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손주가 둘이다. 그것도 아들로만 자랑하셨습니다. 저녁에는 특별히 불고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누워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둘. 이 낯선 땅에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곳이 내 집이 되는 걸까? 임신 8개월, 배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배가 뭉치고 아파왔습니다. 조산의 징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는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신속하게 검사했습니다. 조산 억제 주사를 놓고 입원시켰습니다. 민준 씨가 회사에서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에 들어오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의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간호사들이 이 시간마다 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매일 아침 회진을 돌았습니다. 아기 심박수를 모니터로 계속 체크했습니다. 루마니아 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칼국수, 죽, 계란찜, 입맛이 없을 때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병실에 앉아 제 손을 잡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나를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집에 오니 시어머니가 방을 새로 꾸며 놓으셨습니다. 아기 침대 2개와 기저귀,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하셨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임신 9개월, 배가 터질 듯이 불렀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밤에 자다가 자주 깼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깰 때마다 물을 가져다 주고 배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5시 양수가 터졌습니다. 민준 씨를 깨워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분만실로 데려갔습니다. 민준 씨가 손을 잡고 곁에 있었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그의 손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3시간의 진통 끝에 첫째가 나왔습니다. 3kg.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분 뒤 둘째도 나왔습니다. 2.8kg. 조금 작았지만 건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2 아기를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아기들을 안았을 때의 그 감각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따뜻하고 작고 연약한 생명, 내가 낳은 아이들, 한국에서 태어난 내 아들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을 보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2분 다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고 민준 씨는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모유 수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기 목욕시키는 법, 기저귀 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산후조리 방법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퇴원할 때 육아 수첩과 지역 보건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영양가 있는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기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제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밤에 아기들을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보건소에 갔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예방접종 일정표를 주며 다음 접종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도 도와주었습니다. 아이 한 명당 매달 20만 원씩 둘 해서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택배가 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기저귀가 떨어져서 민준 씨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받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루마니아보다 추울 거라 생각했는데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온돌이라고 했습니다. 아기들을 바닥에 눕혀도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것이 한국의 난방 방식이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다시 마트로 달려가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파출소에서였습니다. 누군가 지갑을 주워서 맡겨놓았다고 했습니다. 카드도 현금도 그대로였습니다. 파출소로 찾으러 가면서 놀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구나. 밤에 아기 분유가 떨어졌습니다. 편의점에 가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같았으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거리는 밝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친절했고 집까지 걸어오는 길도 안전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만났던 투이 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나라예요.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들이 도를 지났습니다. 하루 유준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하루는 형답게 듬직했고 유준이는 동생답게 애교가 많았습니다.
둘 다 제 눈을 닮아 크고 푸른 빛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자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쫓아다니시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훨씬 다정해지셨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손주들의 엄마로 대해주시는 듯 했습니다. 1년 3개월째 다문화지원센터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루마니아 문화를 소개하는 강좌를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전통 자수나 요리 같은 것을 가르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국말도 서툰데 강사를 하다니. 하지만 선생님이 계속 권유하셨습니다. 다른 한국인들이 루마니아에 대해 알면 좋은 일이잖아요. 라리사 씨가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될 수 있어요. 민준 씨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아기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강좌는 떨렸습니다. 한국인 10명 정도가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전통 자수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꽃무늬를 수놓는 법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말이 서툴러 더듬거렸지만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참 잘 가르치네,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 말에 힘이 솟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에서 제 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센터에서 시간 강사 채용 제안이 왔습니다. 매주화, 목요일 오전에 강좌를 열고 한 달에 6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제 월급이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가 번 돈,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루마니아의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선생님이 되었다고 아버지께 자랑했습니다. 아버지도 전화를 받고 받으시고는 잘했다,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투석도 꾸준히 받고 있다고. 결혼 1년 반이 되던 날,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민준 씨의 서류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덮어두려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이 빽빽했습니다. 인쇄소 수입, 생활비 지출, 카드 결제.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월 5일, 같은 날짜의 해외 송금. 금액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달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넘겨보았습니다. 결혼하고 첫 달부터 매달 빠짐없이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로, 우리 부모님께.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계속 돈을 보내는 거지? 어머니 치료비는 처음 3천만 원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을 계산해 보니 총액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불쌍한 외국인 아내의 가족을 돕는 착한 남편 코스프레인가? 계약대로 3천만 원만 주면 됐잖아? 왜 계속 보내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고마움이 빛을 잃었습니다.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까? 그저 돈으로 사온 며느리니까 계속 돈을 주는 건가? 저녁에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을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제게 오늘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어서 뭐라고 할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하겠지. 불쌍하니까, 동정하니까. 점점 민준 씨를 대하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그가 웃으면 억지로 웃어주었습니다.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변화를 눈치챘을 겁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새아가 요즘 웃음이 없어 민준 씨에게 말씀하신 듯 했습니다. 민준 씨가 번역 앱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불편한지 말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루마니아 부모님은 알고 계실까? 내 남편이 계속 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통화할 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치료받고 있다고만 하셨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치료비는 어떻게 내고 계세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더라. 내 남편이 알아봐줘서 등록했어. 한국 정부의 지원.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자기 돈으로 보내면서 한국 정부 지원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왜? 왜 거기까지 해야 하는 거지?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정받는 게 싫었습니다. 불쌍한 외국인 취급받는 게 싫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가족이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그는 이유를 몰랐을 겁니다. 매일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자꾸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문화센터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수강생이 늘어 반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서도 강좌를 열어달라고. 바쁘게 지내면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번역 앱을 켜서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으면 말해줘. 고칠 수 있으면 고칠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저 혼자 문제예요. 민준 씨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안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년 반을 살았습니다. 아이도 낳고 직업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 같았습니다. 돈에 팔려온 신부, 동정받는 외국인, 그것이 제 정체성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루마니아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가 항공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기쁜 마음보다 복잡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면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할까? 부모님이 오시기 일주일 전부터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준비하셨습니다. 손님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새로 샀습니다. 루마니아 요리 재료도 마트에서 찾아보셨습니다. 사돈을 맞이하는 게 큰 행사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2주 동안 휴가를 냈습니다. 서울 관광 코스도 미리 짜놓았습니다. 명동, 남산타워, 경복궁, 인사동. 보여줄 곳이 많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년 만에 뵙는 부모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민준 씨가 계속 돈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까? 여쭤봐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할까? 공항에 가는 날 아침, 민준 씨가 양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으니까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저도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차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쌍둥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도착 로비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목을 길게 빼고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어 나오시는 모습.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였지만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제가 본 어머니는 야위고 창백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걸어 나오시는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걸음걸이도 힘찼습니다. 살도 붙어 건강해 보였습니다. 마치 병이 다 나은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달려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루마니아어로 계속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싶었다. 내 딸.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다가오셨습니다. 많이 늙으신 듯 했지만 표정은 밝으셨습니다. 손주들을 보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민준 씨가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민준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셨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부모님은 창밖을 신기한 듯이 보셨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아버지가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각종 전, 나물. 어머니가 맛있다며 계속 드셨습니다. 식사 내내 웃고 계셨습니다. 오후에 어머니와 단둘이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년 동안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투석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고, 이제는 혼자서 장 보러 갈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내고 계세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의 무료로 받고 있어. 민준이가 알아봐 줬지.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지원이 아니라 민준 씨가 자기 돈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민준 씨와 베란다에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둘이서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민준 씨가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에 부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손짓으로 옆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한참 말없이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라리사, 할 말이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한국 정부 지원이 아니야. 내 남편이 매달 돈을 보내주고 있었어. 처음부터 그랬단다. 저는 안다고 대답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투석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기 검진 비용, 약값까지 다 보내줬어. 한국 의사와 화상 상담도 주선해주고 루마니아 대사관을 통해 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정말로 알아봐줬어. 그리고 민준이가 부탁했단다. 너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한국 정부 지원이라고 말해달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습니다. 미안하다, 라리사. 거짓말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었나요? 동정이 아니라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라리사, 내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처음에는 나도 의심했어. 왜 이렇게까지 해주나 싶었지. 하지만 아니었어. 민준이는 진심으로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오늘 내 아버지랑 이야기해서 알았단다. 민준이가 2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연락했대. 내 건강 상태를 묻고 병원은 잘 다니는지 확인하고 루마니아어 번역 앱을 써가면서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우리를 초대한 것도 네가 요즘 우울해 보여서 걱정돼서 그런 거래. 엄마 아빠를 만나면 기운을 차릴 것 같아서 모셔온 거라고. 비행기표도 숙소도 전부 자기가 준비했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민준 씨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동정이라고 자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라리사, 너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어. 처음에는 돈 때문에 결혼했지만 민준이는 진심으로 너를 아내로, 우리를 가족으로 대하고 있어. 그걸 알아주렴.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준 씨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았을 텐데.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민준 씨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놀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루마니아어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민준 씨가 번역 앱을 켰습니다.
제 말을 듣더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오해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통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금하는 것을 봤다고, 동정이라고 생각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번역 앱에 타자를 쳤습니다. 동정 아니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준 씨가 어색하게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오해할 만도 해.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년간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서울로 나섰습니다. 민준 씨가 운전하고 부모님과 시어머니, 아이들까지 7명이 함께였습니다. 차 안이 시끌벅적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제의 오해가 풀리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 간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대여점에서 빌렸습니다. 어머니는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아버지는 푸른색 도포를 입으셨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계속 웃으셨습니다. 궁궐 안을 걸으며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번역 앱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궁궐이야. 한국의 역사야.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루마니아에도 오래된 건물이 많지만 이렇게 잘 보존된 곳은 드물어. 점심은 인사동 근처에서 먹었습니다. 한정식과 해물파전을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상차림을 보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찬이 나오는 건 처음 봐. 한 입 드셔보시더니 맛있다며 엄지를 세우셨습니다. 오후에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자 부모님이 창밖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넓은 한강, 지평선까지 이어진 도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는 처음 본다. 전망대에서 야경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면서 서울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마다 조명이 켜지고 도로에는 자동차 불빛이 흘렀습니다. 다리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별이 땅에 내려온 것 같구나. 저녁은 명동에서 먹었습니다.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쇼핑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밤에도 안전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안전해. 부모님이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드셨습니다. 뜨거운 호떡을 한 입 빼어 물고는 달고 맛있다며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웃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표정만으로 통하는 듯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지하철을 탔습니다. 부모님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고 하셔서였습니다. 역에 들어서자 깨끗하고 넓은 공간에 놀라셨습니다. 루마니아 지하철은 낡고 좁은데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구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강변을 달렸습니다. 부모님은 오랜만에 자전거를 탄다며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루와 유준이는 유모차에 태우고 천천히 뒤따라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강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풍요로운 나라구나.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내 딸이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게 다행이다.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이 놀라워. 루마니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야. 투석 받으러 병원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예약 시간에 딱 맞춰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부엌으로 들이셨습니다. 두 분이서 무언가 요리를 하시는데 말은 통하지 않아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셨습니다. 웃음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김치와 루마니아 치즈가 함께 올랐습니다. 한국식 나물과 루마니아식 피클도 나란히 놓였습니다. 두 나라의 음식이 한 식탁에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정밀 검사 예약을 해놓았다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정밀 검사를 예약하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하는데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대기실도 깨끗하고 편안했습니다. 15분 만에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까지 1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통역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아주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 투석 횟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2년 전만 해도 1년도 못 살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건강해질 수 있다니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아버지가 민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루마니아어로 계속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번역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문장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내 딸과 아내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준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오.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은 없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뭉클해졌습니다. 제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저녁에 시어머니가 루마니아 부모님께 김치를 선물하셨습니다. 예쁜 통에 담아 루마니아에 돌아가서도 드시라고. 어머니가 감사하다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번역 앱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 며느리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리사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저도 이제부터는 딸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두 분이 껴안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부모님이 떠나시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출국장 입구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하루와 유준이를 번갈아 안고 우셨습니다. 얼른 크렴. 할머니가 또 올게. 아버지가 민준 씨와 악수했습니다. 긴 악수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꽉 껴안았습니다. 금방 또 갈게요. 이제 저도 돈 버니까 비행기표 살 수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이야. 자주 올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렴. 부모님이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돌아보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라리사 씨를 닮았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준 씨도 이제 부모님께 인정받았구나.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팔려온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고 민준 씨는 내 남편이고 시어머니는 내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회를 준 나라였습니다. 내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 우리 부모님의 생명을 구해준 나라. 루마니아는 제 고향이지만 한국은 제 집이 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하루와 유준이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와 루마니아어를 섞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한국어로, 저에게는 루마니아어로 말합니다.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아이들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지역 평생학습관의 정규 강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에 2시간씩 루마니아 문화 강좌를 엽니다. 수강생이 30명이 넘습니다. 전통 자수뿐만 아니라 요리, 음악, 역사까지 가르칩니다. 한 달 월급은 150만 원, 제 힘으로 번 돈입니다. 다문화 지원센터의 멘토도 맡고 있습니다. 새로 오는 외국인 아내들을 상담해주고 조언해주는 일입니다. 한 달에 2번 센터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알기에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준 씨는 인쇄소를 키웠습니다. 직원도 3명이나 늘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주문이 많아 바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꼭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칠순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십니다. 손주들 보는 낙으로 사신다고 합니다. 요즘은 루마니아 요리도 제법 잘 만드십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사르말레와 플러친터를 손주들에게 만들어주십니다. 루마니아 부모님은 매년 한국에 오십니다. 보통 여름에 한 달 정도 머무르십니다. 어머니는 투석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회복되어 이제는 약만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양봉을 하십니다. 민준 씨가 양봉 장비를 새로 사들였습니다. 이제는 꿀 생산량이 늘어 마을에 내다 파신다고 합니다. 손주들에게 줄 용돈도 모으고 있다며 웃으셨습니다. 지난주 다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새댁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24살의 나이마 씨였습니다. 석 달 전에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이마 씨를 만났습니다. 앳된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마 씨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고 음식이 입에 안 맞고 말도 안 통해서 매일 방에서 울기만 해요. 한국에 온 걸 후회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았다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매일 울고 루마니아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이마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선생님도요? 그런데 지금은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적응할 시간. 한국 시어머니들은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낯선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서먹해 하시는 것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여실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라고 조언했습니다. 말이 통하면 오해가 줄어든다고 다문화센터에 한국어 수업을 권했습니다. 거기서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나라예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선생님이 되었잖아요. 나이마 씨도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장점도 알려주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훌륭하다고, 밤에도 안전하다고, 육아 지원도 많다고, 대중교통이 편리하다고, 택배 시스템이 놀랍다고 하나하나 설명하며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마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동정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돈 받고 온 신부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 통장 내역 보고 오해한 적 있어요. 동정받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대해줘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가족이라면 끝까지 책임져줘요. 저희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차가우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세요. 제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 목숨을 살려줬어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이마 씨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처음 1년이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곳이 집처럼 느껴질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나이마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 힘이 나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저는 나이마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상담을 마치고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산의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건물도, 사람도, 글자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 모퉁이 슈퍼 아주머니는 제 이름을 압니다. 저 약국 할아버지는 우리 아이들 얼굴을 기억합니다. 저 카페 사장님은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기억합니다. 이곳은 이제 제 동네입니다. 제 집입니다. 루마니아는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한국은 제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내 아이들이 자라는 곳, 내 꿈을 이루는 곳.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내가 사갈게.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아무거나 좋아요.
같이 먹으면 다 맛있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 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느꼈던 공포, 팔려온 딸이라는 생각,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입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민준 씨를 만나고 아이들을 낳고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부모님도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니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 증거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플러친터 만들어줬어요. 하루와 유준이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왔니? 오늘 상담은 어땠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민준 씨, 저, 쌍둥이, 5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루마니아 음식이 함께 오른 식탁, 두 나라가 어우러진 우리 집. 하루가 물었습니다. 엄마, 루마니아는 어떤 곳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곳, 너희들의 또 다른 고향이란다. 유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집이야. 식사 후 민준 씨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안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5년 전 이 야경을 보며 외로워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옆에 민준 씨가 있고 집안에는 아이들이 있고 내일은 또 일할 곳이 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라리사,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민준 씨 덕분에요. 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라리사 씨 덕분에.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야경을 보았습니다. 말없이 있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이 침묵이 좋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따뜻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살리려고 온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행복한 나라, 제 꿈을 이루어가는 나라, 새로 오는 외국인 신부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낯설고 외롭고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고 견뎌주세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믿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곳이 당신의 집이 될 거예요. 가족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꿈이 생길 거예요. 저처럼요. 한국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당신이 노력하면 알아줄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도 해냈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베란다에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시어머니와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이 웃음소리가 제 삶의 배경음악이고 행복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행복할 겁니다. 여기, 한국에서, 내 집에서, 내 가족과 함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꽃처럼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꽃튜브였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